이번 전쟁에서도 우리의 K방산 무기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어. 이란이 저런 샤히드 자폭드론 같은 걸 아랍에미레이트에 초반에 대량으로 발사했었는데 거기서 패트리어트와 함께 그걸 막아낸 핵심 대공 무기가 바로 이 천공투였잖아. 점점 전 세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시대에 이렇게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이런 무기가 우리 손으로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 우리의 과학기술력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이야. 우린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K방산 작품들을 만들고 이 전쟁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교훈을 계속 되새기는 게 아닌가 싶어.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해가는 과정으로서 이해한다면 확실히 교훈도 챙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일단 우리 한번 영상 한번 지켜보면서 갈까? 소리. 정말 소반의 트림이야. 저게 어느 나라 군대인지 알 것 같아? 독일군 아니었어요? 맞아.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한 다음에 그동안 준비해왔던 강력한 기갑부대에 앞세워서 이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던 다른 국가들을 막 계속 쓸어 넘겼어. 폴란드를 점령하고 그다음 유럽 최강의 육군을 갖고 있던 프랑스까지 한 6주 만에 섬멸을 해버렸어. 그래갖고 이 자신만만해진 히틀러가 그 창끝을 어디로 돌리게 되냐면은 숙적 소련으로 돌리게 돼. 그래서 1941년 드디어 35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소련 침공을 개시했지. 이게 유명한 바르바로사 작전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저런 막강한 저기 전차들도 엄청나지만은 또 하늘에는 폭격기들이 휩쓸면서 쫙 저 광활한 대지를 밀고 가니까 곳곳에서 정말 혼비백산에서 계속 격파가 됐어. 그래갖고 이 기세라고 하면은 뭐 몇 달 되지 않아서 모스크바까지 싹 쓸어버리겠다. 역시 승리는 눈앞에 있다라고 자신만만해 있었지. 그런데 이 자신만만한 독일군 앞에 새로운 강적이 등장했어. 그것도 영상으로 준비했어. 무기. 그렇지. 추유지, 추유. 뭐 파란다? 탱크? 저 땅을 잘 봐봐. 땅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우와. 지금 방금 땅이 나왔어. 맞아. 바로 저게 소련의 비장의 전차 T-34 전차였어. T-34. 소련이 독일의 이 막강한 전차들을 보면서 빨리 우리도 신형 전차를 개발해야겠다고 해서 준비한 전차였지. 독일은 이런 전차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그런 전차들이 눈앞으로 확 밀려드니까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어. 저런 기갑부대에 익숙한 독일군 장군들이 보기에도 저건 괴물이다. 와, 우리 듣도 보도 못한 놈들이 저렇게 뛰쳐나와서 우리를 공격한다. 이 주라기 공원에서 보면은 랩터들 막 달려들어서 확 뛰어드는 거 있지? 그런 걸 상상하면 될 것 같아. 저 당시 저 T-34 전차가 대포도 꽤 좀 컸지? 독일군이 쓰던 대포가 보통 이게 좀 짧은 거였어. 그래서 이거는 전차를 상대한다기보다는 보병을 상대로 쏘는 그런 고폭탄을 주로 쐈고, 근데 T-34는 포신이 긴 만큼 포를 아주 세게 쏠 수 있어, 펀치를. 전차도 잡고 다 잡을 수 있는 거네. 그렇지. 그러나 진짜 중요한 점은 따로 있었어. 뭐지? 저 전차는 2차 세계대전 동안 무려 5만 8천 대가 생산이 됐어. 대박이다. 5만 8천 대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전쟁이 거의 4년 정도 벌어졌으니까 하루에 매일 30대 이상을 계속 찍어냈다고 봐도 과언이 전쟁 아니야. 중인데. 우리가 과학기술이라고 하면은 흔히 저런 무기를 정교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드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또 중요한 것이 생산기술이야. 역시 물량이 중요하지. 자, 그런데 하나 줄게. 바로 지금 내가 소개해준 무기가 6.25 전쟁에 고스란히 쓰이게 돼.
앞서서 우리 용환이가 열심히 우리 한국군이 얼마나 초반에 고전했는지 그 얘기를 했잖아. 그 고전한 주 숙적 중에 하나가 바로 소련의 T-34 전차였어. 하지만 그때는 저 T-34 전차도 아니었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아, 그러네. 다 넘어오네, 그냥. 그냥 밀어붙이네. 더 업그레이드 됐네. 그치? 대포 구경이 76mm에서 85mm로 늘어났고 훨씬 길이도 길어져서 훨씬 위력적인 포를 쏠 수가 있었어. 저렇게 발전된 T-34가 북한군에게 거의 뭐 250대 이상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속수무책 초반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미국이 갖고 있던 아주 좋은 무기들을 계속 실어보내기 시작하지.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된 게 바로 새로운 전차. 미국이 가진 강력한 전차가 이제 나왔어. 그것도 더 커. 이거 진짜 크다. 사람이 있다 많이 탔어. 그지? 어. 저거는 T-34 확실히 붙어볼 만한 그런 체급이 느껴지지 않아? 저거는 M26 펄싱 전차라고 하는 거야. 번호가 다르네. 그치. 와, 포 긴 거 봐. 맞아. 자, 저런 M26 펄싱 전차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6.25 전쟁에서도 드디어 새로운 전기가 연하기 시작을 했어. 낙동강 전선의 전투에서 바로 저 전차에 기대 갖고 우리도 싸워보자 하고 버티기 시작한 거야.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영웅이 한 명 탄생하는데 1950년 8월 31일 낙동강 전선 보병 호위 없이 단 한 대의 M26 펄싱으로 9시간 동안 500명의 북한군을 막아냈다. 전차에 떨어붙은 적은 포탑을 휘둘러 떨어뜨렸다. 어니스트 코마. 낙동강 전투가 한창일 때 8월 달에 창녕 쪽에서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는 딱 합수 지점이 있거든. 그쪽으로 밤에 북한군이 계속해서 낙동강을 도하려고 시도를 하는 와중에 미군이 그쪽에 이 전차와 함께 퍼싱 전차와 함께 일부 병력을 보낸 거야. 근데 밤이 어둑어둑해지면서 수백 명의 북한군이 도하를 해서 기습 공격을 하니까 보병들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그 와중에서 이 M26 한 대는 딱 남아갖고 자리를 지키면서 퇴각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계속 쏴대면서 북한군을 저지해낸 거지. 뭐 북한군이 멀리 서 있을 때는 대포로 쏘고 가까이서 밀려들면은 계속 기관총을 쏴대고 들러붙으면은 포탑을 돌리면서 떨궈내다가 무사히 빠져나온 데 성공이네. 우리가 몰랐던 분.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이 M26이 퇴각한 그 자리 앞에 북한군 시신이 거의 259 이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로로 그 이듬해 트루만 대통령이 직접 미국 최고의 훈장인 미 의회 명예훈장을 수여하게 됐어요. 받으실 만하네, 진짜. 꺾이지 않는 그 마음과 그리고 강력한 전차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 국군도 T-34에 대한 공포를 이제 떨쳐버리기 시작했어. 중간중간에 계속 격파가 돼서 그냥 우리가 손쉽게 서울까지 탈환할 수가 있었어. 하지만은 이 당시에 우리가 6.25 전쟁 때 엄청난 저 T-34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저런 기갑 전력에 아주 목숨을 걸고 있어. 그래서 그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서울 북쪽 근교 나갈 때 보면은 경기도나 강원도 쪽에 교회로 나가다 보면은 길가에 큰 콘크리트 더미가 있지 않아? 그렇지? 그게 뭐냐면은 유사시에 그걸 터트려서 들어가지고 길을 막고 적 전차의 남진을 막으려고 하는 방벽이야. 그렇지? 다시 시대는 계속 흘러가면서 점점 더 무기 경쟁은 치열해져. 결국에 그게 쌓이고 쌓여서 중동에서 걸프전. 걸프 전쟁이 있었어. 걸프 전쟁은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충격이 정말 어마어마했어. 걸프전은 특징이 뭐였어? 모두가 CNN 방송을 보면서 앉아서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실시간으로 봤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건 전쟁이 무슨
야구 실황 중계나 아니면 비디오 게임 같다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 전쟁이 주기가 됐었어 그때. 맞아. 이 당시에 이런 공격을 하는 와중에 미군의 정밀 타격 무기들이 바그다드 요소에 있는 이라크의 핵심 시설들에게 정확하게 장렬하기 시작했어. 그 주인공이 누구였을까? 아, 저 바로 이거였어. 전투기 스텔스 전폭기였지. F-117 나이트호크라는 저게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첫 스텔스기였어. 나이트호크. 저거는 말 그대로 레이더에 안 잡히는 비행기야. 아 그래? 우리 저게 거의 길이가 20m 된다 이래봐도. 아 근데 우리 눈에는 이렇게 잘 보이는데 왜 레이더에 안 잡혀? 그지? 전파를 쏴도 저 면에 맞아갖고 옆으로 삭삭삭 그렇지. 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F-15 같은 비슷한 크기의 F-15는 레이더에서 보면은 덤프트럭만하게 보여. 근데 쟤는 얼마만하게 보이는 줄 알아? 어디서? 야구공? 야구공 어떻게 괜찮아? 여기 양평에서 주한미군하고 되게 친해. 내가 팀스프리트 세대라서 미군 전문이야. 왜냐면 그때 여기에 그때 얘기를 다 들었어 걸프전이라 이런 거. 이후에 있을 거다. 정말 딱 요 야구공처럼 보여갖고 당연히 이게 기존에 모르던 사람들 이라크의 레이더 병들한테는 이게 뭐야? 새가 지나가나? 전혀 전투기라고 상상도 못하는 사이에 쓱 들어와서 폭탄을 쏟아 부으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 자, 하지만 이게 끝이었을까? 아니지. 누구 하나가 강한 창을 만들어내면은 또 누군가는 더 강한 방패를 만들어내고 그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야. 2022년 2월 달에 시작했는데 지금 4년 넘게 이어지고 있잖아. 그렇게 됐구나. 처음엔 생각해보면은 러시아가 당연히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고 모두가 다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크라이나에게도 비장의 무기들이 있었어.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런 것들이었지. 드론. 그래, 드론이야. 저거는 전쟁 초기에 활약한 튀르키의 바이락타르 TB2라는 드론이었어. 우와. 바이락타르 드론은 저기 보다시피 쫙 날아갔고 저기서 미사일을 쏴갖고 저런 전차, 저런 요소의 벙커면 벙커 그리고 뭐 움직이는 보병 대열 쫙쫙 공격을 해댔기 때문에 전혀 이런 공격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러시아군을 곳곳에서 혼비백산하게 만들었고 러시아도 열심히 드론을 만들고 공격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서는 하루에도 몇천 대씩의 드론이 발사가 돼. 근데 저건 좀 그나마 비행기 같이 생긴 드론이잖아. 근데 저런 거 이외에도 이제는 색다른 형태의 드론들이 또 활약을 하게 되지. 자폭 드론 있잖아. 맞아.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터지는. 이 드론으로 사진, 영상 같은 거 찍는 분들이 쓰는 촬영할 때 쓰는 그 멀티콥터라는 거 있지? 날개가 윙 돌아가면서 붕 올라가는. 이젠 거기에 폭탄을 싣고 큰 공격을 퍼붓는 거야. 그 공격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 한번 영상을 또 볼까? 저거 봤어. 저거는 스파이더맨. 작년 2025년 6월 달에 벌어진 거미줄 작전이라는 거야. 유명한 작전이지. 그치? 저 위에서 컨테이너 박스 위에서 갑자기 뚜껑이 열리면서 드론이 날아갔어.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 엄청난 사건이었지. 지금 저기 때리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러시아의 가장 비싼 전략 폭격기들이 모여 있는 그런 기지야. 대당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드론으로도 막 몇백억짜리 폭격기를 다 격파시킬 정도로 이런 식으로 발전해 버린 거야.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방에도 충격이 엄청 나갔고, 야 이건 마치 진주만 공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았다. 그런 표현까지 했어.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역사를 다시 썼다는 표현까지도 나왔지. 근데 저것만이 다가 아니야. 저기에는 하나의 비장의 요소가 더 들어 있었어. 바로 AI였어. 아 맞아. 러시아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전파 방해를 하거든.
갑자기 칙 하면서 전파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죠. 수온이 픽 떨어지잖아. 그래서 저게 어떤 기능이 숨겨져 있냐면은 통신이 끊기더라도 걔가 그 목표를 계속 식별해서 알아서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어. 그게 바로 AI가 들어있는 거지. 그 AI는 어떻게 학습시켰을까? 이것도 기발한데 러시아 곳곳의 박물관에 있던 저 똑같은 기종을 갖다가 우크라이나의 첩자들이 다 찍어갖고 그 영상으로 학습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가장 저 폭격기의 취약한 부분을 골라서 얘가 자폭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세팅이 돼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저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또 보려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을 보면 돼. 저 이란 전쟁에서는 저런 수법을 갖다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란도 쓰기 시작을 했어. 미국도 굉장히 값비싼 무기들이 많이 격파가 됐잖아. 뭐 싸게는 몇 천억 단위에서 거의 조 단위까지 가는 그런 비싼 무기들이거든. 그게 누구한테 당했냐면은 바로 이란의 자폭 드론에 의해서 당했어. 와, 샤이드 드론이지. 샤이드. 저런 드론은 저 뒤에 엔진 굉장히 저게 원래 모형 항공기에 쓰는 엔진인데 저런 걸 진짜 집어넣어서 시속 거의 200km로 거의 2000km를 날아가서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미국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그래 샤이드 드론 저걸 맞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미국도 뭐라 만들었겠지. 곧장 미국에서도 저걸 카피해서 이번에 내보냈어. 그게 바로 저 루카스 드론이야. 너무 닮았네. 너무 똑같이 생겼지. 대신 미국이니까 역시 또 자존심은 있어서 더 막강한 AI를 탑재해갖고 훨씬 현란한 기술, 임무를 나누는 거야. 자기들끼리 막 맞아. 자기들끼리 군집을 이뤄갖고 큰 임무를 나눠서 너는 정찰, 너는 유인, 너는 우회, 너는 통로 개척, 그다음 끝장은 내가 낸다. 하나의 부대가 완성이 된 거야. 맞아. 그래서 미국은 저 루카스로 뭐 이제 한 명이 저런 루카스 수백 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자폭 드론 부대를 갖다가 만들려고 배치하려고 하고 있어. 자, 근데 이렇게 전쟁이 기계도 대거 전쟁을 하는 이런 AI 전쟁의 시대에 들어왔는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의 자리는 무엇인가? 이번 전쟁에서도 우리의 K방산 무기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어. 바로 저거였지? 천국. 그래, 이란이 저런 샤이드 자폭 드론 같은 걸 아랍에미레이트에 초반에 대량으로 발사했었는데 거기서 패트리어트와 함께 그걸 막아낸 핵심 대공 무기가 바로 이 천궁2였잖아. 많은 우리의 과학기술자분들이 노력을 해갖고 진짜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저런 우수한 성능의 대공 미사일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 이게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큰 활약을 한 거지. 그리고 사우디나 이라크에서도 계약했는데 더 빨리 줄 수 없냐. 그리고 우리가 저거 후속으로 패트리어트나 사드에 버금갈 정도의 이제 높은 고도로 올라가는 차기 고고도 미사일도 있거든. 그것까지도 이제 선입도 계약을 막 하고 있는 이런 지경까지 간 거야. 증명이 됐잖아 전쟁에서. 아니, 그리고 언제 또 공격할지 모르니까. 맞아. 점점 전 세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시대에 이렇게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이런 무기가 우리 손으로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 우리의 과학기술력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이야. 아까 6.25 전쟁만 생각하면은 그 당시 우리가 내세울 무기가 없어서 다 미국의 무기를 갖다가 대신 들고 싸워야 했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난 정말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해. 과학기술력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만큼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난 것이고 하지만 그 전쟁은 누굴 갖다가 남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 지키기 위해서. 그지. 나는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격언을 되새기고 싶어. 시비스 파셈 파라벨룸.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래, 우리는 저런 무기를 만드는 것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우린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K방산 작품들을 만들고 이 전쟁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교훈을 계속 되새기는 게 아닌가 싶어.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해가는 과정으로서 이해한다면은 확실히 교훈도 챙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아 맞아. 이건 마칠게.